그들은 내가 바보인 줄 알았다. 남편과 그의 가족은 남편과 내연녀의 비밀 결혼식을 열기 위해 공모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들이 배신을 축하하며 분주한 동안 나는 그들이 살고 있는 50억 원짜리 호화로운 집의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느라 바빴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나는 이미 그의 저택을 팔아버렸고 진짜 결혼 선물은 이제 막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친구분들이 어디에 사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초에 불과하지만 저희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서울의 하늘은 짙은 주황색으로 물들었다. 서연이 마침내 컴퓨터에서 중요한 이메일의 보내기 버튼을 눌렀을 때였다. 올해 가장 큰 고객사의 프로젝트 최종 디자인이 드디어 완성된 것이다. 안도감이 그녀의 굳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사무실 의자의 등을 기댔다.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마사지했다. 저녁 6시였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일했다. 아침부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쉴 틈이 없었다. 한때 시끄러웠던 사무실은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마감일에 쫓기는 몇몇 동료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남편 민준에게서는 아무런 답장이 없었다. 오늘 아침 서연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부산 출장 조심해서 다녀와요 여보. 밥 잘 챙겨 먹고 전화 기다릴게요. 그 메시지 옆에는 여전히 회색 체크 표시 2개가 떠 있었다. 아직 읽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이 너무 바쁜 모양이었다. 부산에서의 고객 미팅은 분명 시간을 많이 뺏는 일일 것이다. 남편이 없는 3일 동안 집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졌다. 일에 지쳐도 서연은 항상 민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늘 5년 전 결혼한 그 남자의 웃음소리를 그리워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책상을 정리하고 집으로 가기 전 서연은 휴대폰에서 인스타그램 앱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자동으로 뉴스피드를 스크롤했다. 옛 친구들의 소식, 가구 광고, 몇 가지 음식 레시피 영상, 그리고 그녀의 스크롤을 멈추게 한 한 장의 사진. 그 사진은 시어머니인 민준의 어머니가 올린 것이었다. 갑자기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쁜 예감 때문이 아니라 사진이 너무나도 시선을 끌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결혼식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남편 민준이 멋진 흰색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서연도 잘 아는 여자가 있었다. 민준의 다른 부서 후배인 유진이 활짝 웃고 있었다. 유진은 그에 어울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짙은 화장을 한 채 두 사람은 혼인증명서를 들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 주변의 사람들이었다. 민준의 어머니가 바로 민준 옆에서 있었다. 자랑스럽게 아들을 껴안고 있었다. 민준의 여동생과 친척들도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 모두가 카메라를 향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신선한 꽃으로 장식된 방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잘못됐다. 아마 오래된 사진일 것이다. 아니면 그냥 간단한 축하 파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서연은 시어머니가 쓴 사진 캡션을 읽었다. 문장은 짧았지만 서연의 뺨을 세게 때리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내 아들 민준과 유진이의 앞날을 축복하며 드디어 법적으로도 부부가 되었구나. 서연의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에어컨이 켜진 사무실의 공기가 갑자기 답답해졌다. 방 건너편 동료의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웅웅거림처럼 변했다. 드디어 법적으로도. 드디어라는 말은 그녀에게 숨겨져 온 긴 과정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합의도 아니었다.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일이었다. 굳은 손가락으로 서연은 사진을 눌러 확대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민준이었다. 그녀의 남편이었다. 3일 전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며 공항까지 배웅해줬던 그 남자. 오늘 아침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던 그 남자. 서연은 사진 속 민준의 미소를 보았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 서연이 민준과 함께 있을 때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였다. 그리고 서연은 댓글 창을 보았다. 댓글들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팠다. 축하해, 오빠. 드디어 유진이가 우리 가족이 되었네. 신우이가 쓴 글이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드디어 손주를 안겨줄 새 며느리가 생겼네요. 축하드립니다. 예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네요.
민준의 이모 중 한 명이 썼다. 민준이 형, 빨리 아기 소식 들려주세요. 민준의 사촌이 말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남편의 온 가족이 알고 있었다. 모두가 그 행사에 참석했다. 모두가 동의했다. 모두가 이 거대한 거짓말의 일부였다. 서연은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가 호화로운 집의 할부금을 갚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민준의 스포츠카 대금을 내고 심지어 시어머니에게 매달 용돈을 드리는 동안 그들은 모두 그녀의 등 뒤에서 남편의 두 번째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었다. 비밀 결혼식. 물론 민준은 감히 그녀와 이혼하거나 재혼 허락을 구할 용기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큰 재산 대부분이 서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50억 원짜리 집은 서연이 몇 년 전 회사에서 받은 거액의 보너스로 산 집이었다. 민준이 등기부상의 이름을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재정적으로 현명하게 키워진 서연은 자신의 단독 명의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준은 최신형 고급차를 자신의 명의로 해주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서연은 동의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친절이 어리석음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모든 사랑이 헛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남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존경하고 잘해왔던 온 가족에게 집단적으로 배신당했다. 고통은 극심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직 파고드는 냉기만이 존재했다. 순수한 분노의 냉기. 서연은 인스타그램 앱을 닫았다. 더 볼 필요가 없었다. 사진과 댓글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여전히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보낸 이메일을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을 보았다. 프로젝트 완료, 고객 만족, 빛나는 경력.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는 이대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구석에서 우는 약한 여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모두가 민준의 행동을 지지했다. 모두가 이 배신을 축하했다. 서연은 일어섰다.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들 모두에게 복수할 것이다. 바로 이 순간 민준이 부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이다. 서연은 굳고 기계적인 동작으로 가방을 챙겼다. 노트북, 수첩, 지갑. 그녀의 마지막 동료인 지혜라는 젊은 여자가 그녀를 쳐다봤다. 서연 팀장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서연은 돌아섰다. 희미하게 미소 지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괜찮아, 지혜씨. 그냥 피곤해서 그래. 먼저 갈게. 그녀는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다. 그녀는 마음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생각했다. 평소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했던 그녀의 논리는 이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온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그녀는 바로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녀는 고요함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또 다른 확인이 필요했다. 사진이 아닌 목소리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직접 들어야 했다. 그녀의 손은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찾았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벨이 3번 울렸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행복하고 의기양양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아. 웬일이니? 또 야근했니? 서연의 목소리는 평탄하고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좀 시끄러운 것 같아서요. 수화기 너머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평소 서연이 친근하다고 여겼던 그 웃음이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다. 아, 응. 그냥 가족 모임이야. 집에서 조촐하게 축하 파티하고 있어. 축하 파티요? 서연이 되물었다. 민준 씨랑 유진 씨 결혼 축하 파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시어머니가 자신이 빨리 알게 된 것에 놀랐을 것이라고 상상했다. 하지만 이내 시어머니의 말투가 변했다. 더 이상 가식은 없었다. 오직 비웃음과 거만한 말투만이 존재했다. 아, 내 인스타그램 봤구나. 잘 됐네. 일하느라 바빠서 소셜미디어 볼 시간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럼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네. 서연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럼 사실이었군요. 왜요? 왜 제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셨어요? 너한테 이런 짓을 했다고? 시어머니는 다시 웃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내 탓이야, 서연아. 네가 내 아들을 소홀히 했잖아. 결혼한 지 5년인데
민준이한테 뭘 해줬니? 넌 불임이잖아. 이 집안에 손주 하나 못 안겨줬잖아. 민준이는 우리 집 외아들이야. 후계자가 필요하다고. 불임이라는 단어가 날카롭게 찔렀다. 그들은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다. 민주는 항상 바쁘다며 거절했다. 항상 서연이 탓이었다. 하지만 왜 비밀 결혼식을 해야 했나요? 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제대로 이야기해서 뭐하게. 넌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거잖아. 넌 이기적인 커리어 우먼이야. 남편보다 일이 우선이잖아. 유진이를 봐. 착한 애야. 신앙심도 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임신이 가능하다는 거지. 벌써 임신 2개월이야. 민준이 아이지. 걔들이 계속 죄를 짓게 두느니 차라리 결혼시키는 게 낫지. 너도 신앙심 깊은 여자잖아. 일부다 처제 개념은 이해해야지. 남편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임신 2개월. 그렇다면 이 관계는 몇 달, 어쩌면 몇 년이나 된 것이었다. 민준의 잦은 출장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알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계획했다. 어머님이 이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서연이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물론이지.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내가 민준이한테 유진이를 찾아줬어. 아내로서 자기 자리를 아는 여자, 남편에게 봉사하고 아이를 낳아주는 여자. 돈만 벌 줄 아는 너랑은 다르지. 이제 그만 내 운명을 받아들여. 서연아, 내 아들의 행복에 걸림돌이 되지 마. 네가 진심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큰 보상이 있을 거야. 뚝.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어두운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조용히, 눈물 없이. 그녀의 분노는 고통의 한계를 넘어섰다.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꼈다. 그동안 그녀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존경했다. 매달 요구하지 않아도 돈을 보냈고 생일마다 값비싼 선물을 사줬다. 그리고 이것이 보답이었다. 그녀는 불임인 ATM 기계 취급을 받았다. 좋아요. 서연은 혼잣말을 했다. 모두가 그를 지지하고 모두가 내 고통 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군요. 그녀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다. 재산. 그들이 노리는 것은 그것이었다. 아, 그들은 서연이 조용히 일부다 처제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녀가 신앙심이 깊기 때문에 관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틀렸다. 서연은 휴대폰의 연락처를 바꿨다. 이번에는 그녀의 개인 변호사인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재산과 사업의 법적 절차를 도와준 날카롭고 유능한 중년 남성이었다. 김 변호사님, 좋은 저녁입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 서연입니다. 아, 서연 대표님 좋은 저녁입니다. 웬일이십니까? 제가 도울 일이 있습니까?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오늘 밤에요. 서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집을 팔고 싶습니다. 삼성동에 있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요. 수화기 너머로 김 변호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 대표님, 50억 원이나 하는 그 집 말입니까? 왜 갑자기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주 긴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팔아야 합니다. 가격이 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팔려야 한다는 겁니다. 돈은 제 새로운 개인 계좌로 들어와야 합니다. 저희 공동 계좌와는 관련 없는 새 은행 계좌도 만들어주세요. 김 변호사는 프로였다. 그는 더 이상 고객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목소리 톤을 알아차렸다. 마침 서연 대표님 동네에 오랫동안 관심을 보여온 부동산 투자자 고객이 한 분 있습니다. 예전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셨죠? 분명 아직 관심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전화해 보겠습니다. 그분은 빠른 거래를 선호하는 투자자 유형입니다. 서류에 관해서는 모든 것이 제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100% 대표님 명의로 되어 있고요. 잘 됐네요. 서연이 말했다. 모든 서류를 처리해 주세요. 지금 변호사님 사무실로 가서 필요한 서명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변호사님. 무엇입니까? 대표님, 제 남편 민준에 대한 이혼 소송장도 준비해 주세요. 가장 무거운 혐의들로요. 하지만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는 마세요. 제 지시를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연 대표님.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오시는 길 조심하십시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그녀는 그 50억짜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은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단지 현금화해야 할 자산일 뿐이었다. 오늘 밤은 호텔에 체크인할 것이다.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녀는 다음 단계를 계획할 것이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녀의 차는 서울의 교통체증을 뚫고 질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차갑고 상세한 복수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파티를 원했다. 서연은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결혼 선물을 줄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멀지 않은 5성급 호텔로 직행했다. 다음 3일간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결혼 전 이름으로 등록했다. 핸드백을 내려놓은 후 그녀는 그날 밤 만나기로 동의한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는 걱정스럽지만 전문적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단지 몇 가지 초기 서류를 건넸다. 이것은 매매를 위한 특별 위임장입니다. 서연 대표님, 이것으로 내일 아침 박 회장님과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박 회장은 그가 전화로 언급했던 투자자였다. 이미 통화했습니다. 매우 관심이 많으시고 내일 아침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빙빙 돌리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시죠. 좋습니다. 서연이 짧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서류에 서명했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주세요, 변호사님. 내일 거래가 끝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연 대표님, 내일 아침 대표님의 개인 명의로 된 새 은행 계좌도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과 분리해서요. 이혼 소송장에 관해서는 제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집에 잠시 들러야겠습니다. 직접 가져와야 할 중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동행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낼까요? 김 변호사가 제안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온 후 서연은 삼성동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50억 원짜리 큰 집은 달빛 아래 굳건히 서 있었다. 아름다워 보였지만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이곳에 오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녀는 민준의 값비싼 스포츠카 옆 차고에 차를 주차했다. 민준의 소유.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것도 그녀가 돈을 낸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열쇠로 들어갔다. 집은 어둡고 조용했다. 가정부는 오후에 퇴근했다. 서연은 주 조명을 켜지 않았다. 휴대폰 손전등만 사용하며 홈오피스로 직행했다. 이 방은 그녀의 영역이었다. 그녀가 자주 야근하며 민준과 그의 가족이 즐기던 돈을 벌던 곳이었다. 큰 추상화 뒤에는 벽 금고가 있었다. 민준은 금고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비밀번호는 몰랐다. 그는 비밀번호가 그들의 결혼기념일이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6개월 전 민준이 새 사업의 담보로 집 등기 부등본을 빌리겠다고 농담한 후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 사업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다. 서연은 새 비밀번호,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일을 눌렀다. 금고가 작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이것이 그녀의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첫째, 등기부등본 뭉치. 맨 위에는 이 집의 등기 권리증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소유자 이름 서연. 단 하나의 이름. 그녀는 아버지의 옛 조언에 감사했다. 절대 큰 재산과 맹목적인 사랑을 섞지 마라. 둘째, 자동차 등록증. 3개의 등록증이 있었다. 그녀가 매일 사용하는 고급 세단. 서연 명예. 시어머니가 방문할 때 자주 사용하는 가족용 SUV. 서연 명예. 그리고 민준의 스포츠카 등록증.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민준은 그 차를 자랑스러워했다. 마치 자신이 번 것처럼 모든 친구에게 자랑했다. 하지만 서연은 충분히 똑똑했다. 그 차는 서연의 회사 명의로 이사인 그녀 자신을 위한 업무용 차량으로 구매되었다. 민준은 단지 그것을 사용할 특권을 부여받았을 뿐이다. 등록증은 서연의 손에 안전하게 있었다. 셋째, 새로 개발되는 비즈니스 지구에 있는 2개의 상가 등기 권리증. 둘 다 순전히 서연의 투자였고 둘 다 서연의 명의였다. 넷째, 그녀의 주식 포트폴리오와 뮤추얼 펀드 보고서가 담긴 폴더.
그 모든 계좌는 그녀의 개인 명의였다. 결혼하기 전에 개설했다. 그 가치는 크게 성장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민준의 월급은 상당했지만 그녀의 수입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민준의 월급은 그의 생활 방식에 소진되었다. 그의 취미는 골프, 자신의 것도 아닌 스포츠카 개조, 그리고 친구들에게 한턱 내는 것이었다. 게다가 시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에게 매달 주는 용돈도 있었다. 서연은 그들이 누리는 전체 부의 아마 80% 또는 90%가 자신의 땀에서 나온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리고 그녀의 신중함 덕분에 거의 모든 것이 법적으로 그녀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민주는 너무 게으르고 거만해서 지루한 행정 세부 사항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단지 사용하고 즐기고 자랑하고 싶어 할 뿐이었다. 서연이 금고를 닫으려 할 때 그녀의 눈에 가장 안쪽에 있는 새로운 파란색 폴더가 들어왔다. 그녀의 것이 아닌 폴더. 그녀는 그곳에 문서를 넣어둔 적이 없었다. 그녀의 손이 닿았다. 폴더를 꺼냈다. 앞면에는 라벨이 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생명보험 증서 사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읽었다. 피보험자 이름 서연, 보험금 50억 원, 보험증서, 발행일 3개월 전. 3개월 전은 유진의 임신 확인 시기와 거의 일치했다. 서연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수혜자 이름을 읽었다. 그녀의 심장이 잠시 멈췄다. 거기에는 유진이라고 쓰여 있었고 아래에는 약혼녀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그녀 몸의 모든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비밀. 결혼만이 아니었다. 돈 문제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살인 계획이었다. 그들은 단지 그녀의 부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의 부와 그녀의 목숨을 원했다. 서연이 죽으면 50억 원은 약혼녀 유진에게 갈 것이었다. 비밀 결혼은 단지 첫 단계였을 뿐이다. 유진의 임신이 그것을 촉발시켰다. 시어머니의 말, 넌 불임이잖아가 갑자기 더 무서운 의미를 띠었다. 아마도 그것은 단지 모욕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정당화였고 그녀가 제거되어야 마땅한 이유였다. 서연은 사무실의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배신감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이제 진짜 공포로 바뀌었고 이내 얼어붙는 분노로 변했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고 싶어 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민준이 같은 침대에서 함께 잤던 그가 내연녀와 함께 그녀의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서연은 보험 증서를 가방에 넣었다. 이것은 증거였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섰다. 옷장에서 작은 더플백을 꺼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상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챙기지 않았다. 필요한 것만 챙겼다. 업무용 노트북, 꺼내놓은 모든 재산 서류, 몇 벌의 실용적인 갈아입을 옷, 그리고 기도용품. 그녀의 눈은 책상 위에 놓인 결혼사진에 고정되었다. 민주는 활짝 웃고 있었다. 서연도 활짝 웃고 있었다. 행복하고 순진하고 사랑으로 가득 찬. 그녀는 액자에서 사진을 꺼냈다. 민준의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다. 이 남자는 그녀가 죽기를 원했다. 빠른 동작으로 그녀는 사진을 반으로 찍고 다시 찍고 또 찢었다. 그녀는 사진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텅 빈 액자는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다. 서연은 사무실 불을 끄고 잠갔다. 그녀는 집을 나섰다. 호화로운 거실과 한때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했던 현대적인 주방을 지나갔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차에 올라타 외부에서 문을 잠그고 떠났다. 50억짜리 집은 이제 곧 주인이 바뀔 자산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배신당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위해 싸우는 여자였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호화롭지만 조용한 호텔방에서 밤을 보냈다. 그녀는 기도하며 힘과 인도를 구했다. 생명보험 증서는 기도 매트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눈이 그 파란색 폴더를 볼 때마다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의심이나 슬픔도 즉시 사라지고 강철 같은 결의로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이혼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범죄에 관한 것이었다. 아침 8시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서연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박 회장님께서 100% 동의하셨습니다.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에서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의 공증인과 팀을 데려올 것입니다.
오늘 안에 거래를 끝내고 싶어 하십니다. 정확히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대로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10시에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준비했다. 가장 좋은 오피스룩을 골랐다. 몸에 꼭 맞는 검은색 블레이저에 깨끗한 흰색 블라우스와 우아한 회색 스카프를 매치했다. 화장은 옅게 했다.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을 가릴 정도면 충분했다. 거울을 봤을 때 그녀가 본 것은 불행한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능하고 냉철하며 집중력 있는 협상가인 이사 서연이었다. 10분 전 그녀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50대의 건장한 남자인 박 회장이 2명의 변호사와 공증인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서연 대표님, 갑작스럽게 집을 팔아야 하신다니 유감입니다. 박 회장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권위가 있었다. 하지만 빙빙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지역의 부동산을 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빠른 절차를 원하신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흥정하지 않겠습니다. 50억 원 동의합니다. 제 팀이 오늘 아침 법적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모두 깨끗하고 대표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정오 12시 전에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조건으로 오늘 RTGS 송금을 통해 전액 지불하겠습니다.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박 회장님, 이해와 효율성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진행하죠. 다음 2시간 동안 회의실은 변호사들 사이에 서류 넘기는 소리와 법적 논의로 가득 찼다.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 줄을 모든 조항을 꼼꼼히 읽었다. 그녀는 집중했다. 12시가 되자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 공증인 앞에서 서연은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페니종이 위를 미끄러질 때 그녀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다.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방금 큰 짐을 벗어 던졌다. 가짜 추억과 사악한 계획으로 가득 찬 집이라는 짐. 30분 후 그들은 은행의 프라이어리티 지점에 있었다. 50억 원의 RTGS 송금 절차는 박 회장의 팀이 수행했다. 서연은 오늘 아침 김 변호사가 만든 새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민준이 모르는 계좌였다. 오후 1시 30분 서연의 전화로 알림이 왔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다. 거래 성공. 귀하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서연은 알림을 김 변호사와 박 회장에게 보여주었다. 박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대표님과 사업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 팀이 오늘 오후에 우리 합의에 따라 집 열쇠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이미 집에서 모든 개인 물품을 옮겼다. 남아있는 것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박 회장과 그의 팀이 떠난 후 서연은 바로 은행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프라이어리티 라운지에서 은행 지점장과 함께 앉았다. 김 변호사가 도왔다. 이제 정리해야 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서연이 은행 지점장에게 말했다. 첫째, 그녀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그들의 공동 계좌에 접속했다. 그 계좌는 보통 매월 초에 생활비, 공과금, 민준의 용돈을 위해 자금을 넣어두는 계좌였다. 아직 약 5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었다. 서연은 이체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잔액이 0원이 될 때까지 모든 자금을 옮겼다. 5천만 원은 그녀의 새 계좌로 옮겨졌다. 공동 계좌는 공식적으로 비어 있었다. 잔액 제로. 둘째, 그녀는 은행 지점장을 보았다. 저는 주카드 소지자입니다. 제 계좌 아래에 2개의 가족카드가 있습니다. 2 가족카드 모두 영구적으로 정지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고객님? 지점장이 정중하게 물었다.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부정 사용이 우려됩니다. 서연이 몸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연 대표님.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5분 안에 그는 확인을 해주었다. 처리되었습니다, 고객님. 민준님 명의의 2 가족카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영구적으로요. 서연은 안도감을 느꼈다. 주요 자금 흐름이 차단되었다. 집은 팔렸고 돈은 새 계좌에 안전했다.
그녀는 그날 오후 호텔방으로 돌아왔다. 이틀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다. 룸서비스로 늦은 점심을 먹었다. 천천히 음미한 맛있는 식사였다. 기도 후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방. 높은 창문에서 그녀의 계획은 성공했다. 적어도 1단계는, 그리고 그때 그녀의 전화가 진동했다. 민준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그의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그들 둘의 사진이었다. 우스웠다. 첫 번째 메시지. 여보 어디야? 집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네. 서연은 메시지를 응시했다. 부산 출장. 그가 말했다.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몇 초 후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여보, 이상해. 공항에서 당신 가방 사주려고 했는데 왜 내 신용카드가 거절됐지? 한도도 많이 남았는데 은행 오류인가 봐. 그녀에게 가방을 사준다. 서연은 작게 웃었다. 전혀 웃기지 않은 차가운 웃음이었다. 그녀는 그 거짓말을 알았다. 아마도 유진에게 가방을 사주고 있었을 것이다. 서연은 메시지가 10분 동안 읽음으로 표시되게 두었다. 그가 조금 당황하게 내버려 두었다. 민준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읽었어? 왜 답장 안 해? 진짜 카드가 거절됐어. 창피해 죽겠어. 마침내 서연은 답장을 입력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차분하게 춤을 추었다. 아마 한도가 다 찼나 봐, 여보. 민준의 답장이 빠르게 왔다. 말도 안 돼. 당신이 방금 결제일 대금 냈잖아. 확인 좀 해봐. 써야 한단 말이야.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 남자를 위한 마지막 메시지를 입력했다. 그냥 빨리 집에 와, 여보. 당신을 위한 큰 서프라이즈가 있어. 당신과 유진을 위한 서프라이즈. 그녀는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다. 즉시 민준의 번호를 차단했다. 시어머니의 번호도 차단했다. 그리고 그녀가 아는 민준의 모든 가족의 번호도. 더 이상 소통은 없었다. 오직 행동뿐. 2단계는 내일 시작될 것이다. 회사 자산을 회수하고 그녀가 의심하는 횡령 증거를 준비하는 것.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날 금요일 아침. 서연은 호텔방에서 맑은 정신으로 잠에서 깼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이 희생자라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전쟁 계획을 짜는 전략가였다. 기도와 아침 식사 후 그녀는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고객을 만날 때 평소 입던 블레이저를 입지 않았다. 좀 더 캐주얼하지만 여전히 전문적인 옷을 입었다. 그녀는 자회사 사무실로 가야 했다. 민준이 일하는 사무실. 많은 사람들이 그녀 소유라는 것을 모르는 사무실. 그 회사, 디자인 및 건설 회사는 그녀가 3년 전에 의도적으로 설립한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을 그곳의 운영관리자로 앉혔다. 그에게 높은 급여와 권한을 주었다. 그것이 그녀의 실수였다. 그녀는 남편이 서연의 성공 그늘 아래 있지 않고 자랑스럽고 성공적이라고 느끼길 원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무대를 마련해 주었지만 민준은 그것을 그녀의 등을 찌르는 데 사용했다. 서연은 의도적으로 그 회사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CEO로 내세우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설립 서류의 90%의 대주주로 올라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임명한 CEO는 그녀의 오랜 신뢰를 받는 최 대표였다. 최 대표는 큰 행정 업무를 담당했고 민준은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했다. 그리고 재무를 담당하는 것은 서연에게 100% 충성하는 선임 회계사 박 부장이었다. 서연은 최 대표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직접 가기로 결정했다. 기습은 중요한 요소였다. 그녀는 오전 9시에 현대적인 사무실 로비에 도착했다. 젊은 접수원이 그녀를 쳐다봤다. 좋은 아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누구와 약속이 있으신가요? 최 대표님을 뵙고 싶습니다. 서연이라고 전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서연님. 어떤 서연님이신가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냥 서연이라고 전해주세요. 긴급한 일이라고요. 이해하실 겁니다. 접수원은 망설이며 전화를 걸었다. 몇 초 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알겠습니다, 손님. 5층으로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최 대표님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실 겁니다. 정확했다. 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창백하고 긴장된 얼굴의 최 대표가 서 있었다. 그는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서연 대표님,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최 대표님.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연이 그를 따라 걸으며 말했다. 당신 사무실로 갑시다. 문을 잠그세요. 재무 책임자의 깔끔한 사무실. 안에서 서연은 최 대표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최 대표님, 갑작스러운 방문에 죄송합니다. 지난 6개월간 민준 씨의 모든 재무 데이터를 가져와야 합니다. 모든 경비, 모든 현금 선지급, 그가 승인한 모든 청구서. 지금 당장이요. 호출된 박 부장의 얼굴은 더욱 긴장되었다. 그는 이것이 평범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물론입니다. 그는 즉시 컴퓨터로 이동했다.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특별히 찾으시는 경비가 있으십니까, 대표님? 출장비, 고객 접대비부터 모든 신규 공급업체에 대한 모든 지불까지 전부요. 박 부장은 파일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다.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민준 이사님의 출장이 꽤 잦았습니다. 3일 전 부산 출장, 비행기, 표 5성급 호텔, 고객 접대비. 잠깐만요, 서연이 말했다. 부산 출장. 세부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박 부장은 첨부 파일을 열었다. 정확했다. 비행기표, 호텔 청구서 모두 회사에서 지불했다. 여기 보고서입니다, 대표님. 박 부장이 말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민준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열었다. 그녀는 화면을 박 부장에게 보여주었다. 이것 좀 읽어보세요. 박 부장은 민준의 메시지를 읽었다. 한 달 전. 여보, 300만 원이 필요해. 중요한 부산 출장이 있는데 사무실 예산이 부족해서 내가 먼저 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서연은 그녀의 개인 계좌에서 민준의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한 증거를 보여주었다. 제가 이체했어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이것 회사에서도 지불했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박 부장님? 박 부장은 침을 삼켰다. 이것은 이중 청구입니다, 대표님. 사기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계속하세요. 공급업체를 찾아보세요. 크고 정기적인 지불이 있는 신규 공급업체. 박 부장은 화면을 스크롤했다. 그는 한 이름에서 멈췄다.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별빛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컨설팅 서비스 비용 지불. 이상한 점은 생긴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매달 민준 이사님께서 2번의 이체를 요청하셨습니다. 각각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였습니다. 총액이. 맙소사 총액이 12억 원에 달합니다. 대표님. 그 회사 소유주가 누구죠? 작업 보고서가 있습니까? 계약서가 있나요? 박 부장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게 문제입니다, 대표님. 민준 이사님께서는 항상 특별한 공급업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직접 계약을 관리하셨죠. 지불은 항상 급하게 요청되었고 그가 승인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즉시 이체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비밀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밀 프로젝트? 서연이 속삭였다. 그녀는 즉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별빛 디자인 컨설팅이라는 회사 이름 좀 확인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번호 보내겠습니다. 소유주 이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이요. 김 변호사의 소식을 기다리는 동안 서연은 박 부장에게 말했다. 접대비를 더 찾아보세요. 고객 접대. 박 부장은 민준이 소지한 법인카드 데이터를 열었다. 청구액이 급증했다. 값비싼 레스토랑, 명품 부티크, 그리고 보석상. 여기 있습니다. 대표님.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기재된 사유는 고객 X의 아내를 위한 선물입니다. 서연은 웃었다. 아주 쓴 웃음이었다. 그녀는 3개월 전 민준이 집에 와서 그 고객 X의 마음을 얻기가 얼마나 힘든지 불평했던 것을 기억했다. 서연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었다. 서연의 전화가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서연 대표님. 별빛 디자인 컨설팅은 3개월 전에 등록되었습니다. 주소는 상가 건물의 가짜 주소로 보이며 소유주이자 이사의 이름은 유진입니다. 유진. 서연이 속삭였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 유진입니다. 회사 은행 계좌도 그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박 부장을 보았다. 박 부장님, 그 12억 원은 제 남편 내연녀의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박 부장은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그도 속았다고 느꼈다. 파렴치하군요. 저를 완전히 속였습니다.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이제 계산해 봅시다. 유진에게 12억 원. 출장비 이중. 청구. 6개월간 8천만 원이라고 하죠. 법인카드를 이용한 개인 물품 구매 3천만 원. 총액이 13억 1천만 원에 달합니다. 완벽한 회사 자금. 횡령입니다. 서연은 일어섰다. 박 부장님, 이 모든 증거를 인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체 증명서, 별빛 디자인의 가짜, 청구서, 법인카드 청구서 사본, 그리고 유진 명의의 회사 등록 데이터. 완벽하고 두꺼운 파일을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박 부장이 말했다. 그의 동작은 빨랐다. 한 가지 더. 서연이 덧붙였다. 유진이 여기서 일합니까? 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대표님. 마케팅 부서에 있습니다. 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민준 이사님께서 직접 채용하셨습니다. 딱이군요. 민준 이사님과 유진 씨에 대한 해고 통지서를 준비해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사유는 회사 자금 횡령 및 심각한 회사 윤리 위반으로 인한 불명예. 해고로. 알겠습니다. 서연 대표님. 점심시간 전까지 대표님 책상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1시간이 흘렀다. 서연은 사무실을 떠났다. 그녀는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갔다. 그녀는 모든 횡령 증거가 담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그 파일을 변호사에게 건넸다. 이것이 그들의 결혼 선물을 포장할 포장지입니다. 서연이 말했다. 이건 범죄의 증거예요. 이혼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고소하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파일을 받았다. 그는 그것을 살짝 열어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건 매우 강력합니다, 서연 대표님. 이건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형사사건입니다. 업무상 횡령. 처벌이 무겁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이제 쥐가 집으로 돌아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날 밤, 서연은 그녀의 옛집의 새 주인이 된 박 회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박 회장님, 좋은 저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일 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경비원에게 글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그는 이제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박 회장은 신속하게 답장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서연 대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연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집을 팔았다. 50억 원을 확보했다. 신용카드를 정지시켰고 13억 원이 넘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또한 살인 미수의 증거로 50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선물들은 깔끔하게 포장되었다. 이제 그녀는 민준과 유진이 그것들을 받으러 오기만 기다리면 되었다. 토요일 정오, 서울의 날씨는 매우 더웠다. 삼성동의 큰 저택문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다. 뒷문이 열리고 민준이 먼저 내렸다. 그의 얼굴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거칠게 택시 문을 닫았다. 그의 뒤에서 유진이 힘겹게 내렸다. 그녀는 큰 여행 가방을 끌며 불평했다. 민준 씨, 너무 더워. 왜 기사님이 우리를 마중 나오지 않은 거야? 개인 기사가 있다고 했잖아. 유진이 투덜거렸다. 그녀의 값비싼 옷은 구겨져 보였다. 이게 무슨 허니문이야? 땀 흘리면서 집에 오다니. 조용히 해. 민준이 소리쳤다. 머리 아프게 하지 마. 민준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유진과 함께 팔라완으로 떠난 3일간의 허니문 계획 서연에게는 부산 출장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날 재앙으로 변했다. 호텔비를 결제할 때 그의 법인 신용카드가 거절되었다. 항상 서연이 결제해주던 그의 개인 신용카드도 거절되었다. 그는 지갑에 남은 현금과 유진의 저금을 모두 털어 겨우 계산을 마쳤다. 그들은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와야 했다. 창피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서연은 정말 이상했다. 서프라이즈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는 연락이 두절되었다. 시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의 번호도 차단되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 그냥 토라진 것일 테다.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풀릴 것이다. 그는 서연의 분노를 마주할 준비를 했다. 어쩔 수 없었어.
유진이가 임신했단 말이야. 당신이 받아들여야 해. 라고 말할 생각이었다. 그는 대문으로 걸어갔다.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 눌렀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망가졌네. 리모컨이 죽었어. 민준이 속삭였다. 그는 철제 대문을 찼다. 경비 아저씨, 문 열어요. 그가 소리쳤다. 유진은 작은 나무 그늘 아래로 피했다. 얼굴을 부채질하며 민준 씨,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밖에서 기다리기 싫어.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단 말이야. 민준은 경비실로 걸어갔지만 놀랐다. 경비를 서고 있는 사람은 그가 평소 부리던 이씨 아저씨가 아니었다. 새로운 사람이었다. 건장하고 심각한 얼굴이었다. 문 열어요. 리모컨이 고장났어요. 민준이 거만하게 명령했다. 경비원이 일어섰다. 죄송합니다만 누구를 찾으십니까? 민준의 눈이 커졌다. 누구를 찾냐고? 여기 내 집이야. 새로운 경비원인가? 문이나 열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손님. 경비원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집은 박 회장님 소유입니다. 어제 막 이전되었습니다. 손님께서는 방문객 명단에 없으십니다. 민준의 피가 멎는 것 같았다. 박 회장? 무슨 박 회장? 여기 내 집이야. 민준과 서연의 집이라고. 장난치지 마. 저는 단지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손님. 이 집은 전 주인인 서연님께서 매각하셨습니다. 지금은 박 회장님이 주인이십니다. 제가 경비팀에 연락하기 전에 떠나주십시오. 팔렸다고?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말도 안 돼. 거짓말이야. 서연이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 집을 팔 리가 없어. 유진이 그 말을 듣고 즉시 달려왔다. 여행 가방은 내버려둔 채였다. 팔렸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 우리 집 아니었어. 민준 씨, 당신 집이라고 했잖아. 민준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두 손으로 철제 대문을 두드렸다. 서연, 나와. 이런 장난치지 마. 서연, 나오라고. 호화로운 저택의 현관문이 열렸다. 하지만 나온 사람은 서연이 아니었다. 단정하게 옷을 입은 남자, 아마도 개인 비서인 듯한 사람이 대문으로 다가왔다. 그는 민준과 유진을 차갑게 쳐다봤다. 무슨 소란입니까? 그가 물었다. 당신은 누군데? 내 아내는 어디 있어? 서연, 말이야. 민준이 소리쳤다. 저는 이 집의 새 주인이신 박 회장님의 비서입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서연님께서 어제 열쇠를 모두 인계하셨습니다. 집은 이미 비어 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떠나지 않으시면 사유지 무단 침입으로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거짓말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민준은 소리치며 대문을 기어오르려 했지만 경비원에게 즉시 끌어내려졌다. 유진은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았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화장이 번졌다. 민준, 정말 팔린 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나한테 거짓말했어, 민준. 부자라고 했잖아. 여기서 사모님처럼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사기꾼이었어. 조용히 해. 민준이 좌절감에 소리쳤다. 그 순간 그들의 택시 뒤로 벤 한 대가 멈췄다. 문이 열리고 민준의 어머니, 여동생, 그리고 몇몇 삼촌들이 내렸다. 그들은 민준과 유진이 서연을 마주했을 때 힘을 실어줄 생각으로 즐거운 얼굴로 도착했다. 그들은 서연에게 유진을 경쟁자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혼란스러운 장면이었다. 민준은 흐트러지고 분노에 차 경비원과 다투고 있었다. 유진은 길가에서 열린 여행 가방 옆에서 큰 소리로 울고 있었다. 민준아, 무슨 일이니? 시어머니가 달려오며 소리쳤다. 왜들 밖에 있어? 왜 유진이는 길에서 울고 있니? 민준은 어머니를 돌아봤다. 그의 눈은 새빨갰다. 어머니, 이 집 팔렸대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팔렸다고? 말도 안 돼. 누가 팔았는데? 서연이죠. 누구겠어요? 민준이 신음했다. 그 파렴치한 여자가 우리도 모르게 이 집을 팔아버렸어요. 한때 거만했던 시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50억짜리 집이 팔렸다고? 어떻게? 너희 둘 공동명의 아니었니? 몰라요, 어머니. 모르겠어요. 민준은 대문 기둥에 주먹을 내리쳤다. 손이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다. 수치심, 분노, 혼란이 뒤섞였다.
이제 그들 모두는 길가에 서 있었다. 한때 부유했던 무리가 이제는 노숙자처럼 보였다. 민준, 유진, 시어머니 그리고 온 가족이 이제는 그들에게 굳게 닫힌 호화로운 저택의 대문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방금 그들의 가장 큰 재산을 잃었다. 유진은 계속해서 투덜거렸다. 난 상관없어, 민준. 난 이 집이 좋아. 당신이 책임져야 해. 난 임신했어. 당신 아이란 말이야. 고생하기 싫어. 조용히 해. 제발 조용히 좀 해줄래? 시어머니가 유진에게 소리쳤다. 내 탓이야. 네가 임신만 안 했어도 민준이가 서두를 필요도 없었고 너랑 결혼할 필요도 없었어. 그래서 서연이가 화난 거잖아. 아니, 왜 저를 탓하세요? 어머님도 지지하셨잖아요. 서연이가 불임이라고 한 것도 어머님이시고요. 유진이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혼란 속에서 민주는 유진 옆 길가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았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집이 사라졌다. 돈도 없었다. 신용카드는 정지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히스테릭한 새 아내와 자신을 탓하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그가 모르는 것은 이것이 단지 그의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정오 삼성동 집 앞의 장면을 묘사하기에 히스테리라는 단어는 너무 단순했다. 의기양양하게 도착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뜨거운 시멘트 바닥에 무기력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에서는 다 끝났어. 다 사라졌어. 50억짜리 집이라는 말이 새어 나왔다. 반면 유진은 어린아이처럼 울다가 완전히 폭발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민준의 여행 가방을 걷어찼다. 사기꾼. 부자라고 했잖아. 사모님처럼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이게 뭐야. 우리 집에서 쫓겨났잖아. 넌 자기 집도 없었어. 민준, 날 속였어. 조용히 해. 시어머니가 소리쳤. 갑자기 힘이 돌아온 듯 그녀는 일어서서 유진의 얼굴을 가리켰다. 다 내 탓이야. 이 발칙한 것. 네가 내 아들을 꼬시지만 않았어도 서연이가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았을 거야. 넌 재앙 덩어리야. 왜 저를 탓하세요? 유진이 소리쳤다. 더 이상 자신의 이미지를 신경 쓰지 않았다. 어머님이야말로 절 민준 씨랑 엮으려고 가장 열심히셨잖아요. 서연이가 불임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서 이상적인 며느리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저를 탓하시네요. 다들 똑같은 속물들이야. 이 파렴치한 인간, 민준. 나 좀 변호해줘. 유진은 민준의 옷을 잡아당겼다. 그는 굳은 채로 서 있었다. 닫힌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시속 1000마일로 회전하고 있었다. 서연이 집을 팔았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들어갈 방법이 없었다. 아까 그 경비원과 비서는 진지해 보였다. 여기서 떠나야 했다. 창피했다. 지나가는 이웃의 차 몇 대가 속도를 늦췄다. 승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이건 망신이었다. 그는 성공한 젊은 경영자로 알려진 민준이었다. 이제 그는 길가에 노숙자처럼 서 있었다. 히스테릭한 새 아내와 분노한 어머니에게 둘러싸인 채 돈이 필요했다. 그들을 호텔이나 유진의 아파트로 데려가야 했다. 그래, 아파트. 적어도 그곳에는 피할 곳이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택시를 예약해야 했다. 민주는 주머니를 뒤졌다. 지갑이 얇았다.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만 남아있었다. 허니문을 떠나기 전에 챙겼던 남은 현금이었다. 호텔비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택시비도 부족했다. 그의 신용카드는 정지되었다. 서연이 조치를 취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공동 계좌가 있었다. 서연이 항상 생활비를 넣어두던 그 계좌. 거기에는 아직 5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었다. 그는 기억했다. 서연이가 공동 계좌를 비울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그들 둘의 돈이었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유진과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를 무시했다. 그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었다. 공동 계좌 아이콘을 찾았다.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앱이 열렸다. 그는 잔액 조회 메뉴를 눌렀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다. 그를 토하게 만드는 숫자. 잔액 0원, 텅 비었다. 거대한 0, 말도 안 돼. 민준이 속삭였다. 그는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다. 결과는 같았다. 앱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여전히 같았다. 0. 그리고 그는 기억해냈다. 이것은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의도적인 것이었다. 서연이 그 계좌를 비웠다.
민준의 이마에 차가운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날씨가 매우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빨리 다른 뱅킹 앱으로 전환했다. 그의 개인 급여 통장, 관리자로서의 월급이 들어오는 계좌. 그는 그것을 열었다. 잔액 15만 원. 15만 원만 남아있었다. 지난주에 월급이 들어왔지만 신용카드에 문제가 생기기 전 팔라완에서 흥청망청 쓰느라 다 써버렸다. 그는 평소처럼 법인카드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파산했다. 집도 없고 돈도 없었다. 민준, 유진이 그를 흔들었다. 내 아파트로 가자. 당신이 나한테 사준 거. 더 이상 여기 있기 싫어. 아파트. 맙소사. 아파트. 그들은 거지 같았다. 그는 차량 호출 앱을 열었다. 막 예약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오토바이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녹색 재킷을 입은 배달원이 내렸다. 매우 아름답게 포장된 큰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은색 금속 포장지에 큰 검은색 세틴 리본이 달려 있었다. 매우 호화로웠다. 실례합니다. 민준, 님과 유진님께 온 소포입니다. 배달원이 물었다. 상자 위에 붙은 라벨을 읽으며 민준, 유진, 그리고 시어머니가 동시에 돌아봤다. 그들은 조용해졌다. 유진님, 배달원이 반복했다. 저예요. 유진이 망설이며 대답했다. 앞으로 나섰다. 네, 맞습니다. 민준님과 유진님, 주소는 삼성동 1번지. 여기 서명해주세요. 배달원이 말했다. 그의 휴대폰을 내밀며 민준은 굳은 손으로 서명했다. 배달원은 꽤 무거운 큰 상자를 민준의 손에 건네주고 재빨리 떠났다. 이제 그들 셋과 나머지 가족들은 길가에 서 있었다. 호화로운 선물 상자를 바라보며 누가 보낸 거지? 아까부터 조용했던 민준의 여동생이 물었다. 유진은 리본에 묶인 작은 카드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집었다. 매우 우아한 손글씨가 쓰여 있었다. 서연의 손글씨였다. 안에 뭐가 들었어? 시어머니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어쩌면 쓰레기나 폭탄이 들어있을지도 몰라. 말도 안 돼요, 어머니. 민준이 말했지만 그도 긴장했다. 유진은 카드에 쓰인 글을 큰 소리로 읽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결혼을 축하하며 첫 번째 결혼 선물. 열어보세요. 서연이 보낸 선물. 일어난 모든 일 후에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후회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유진이 말했다. 갑자기 그녀의 눈이 빛났다. 어쩌면 보석이나 수표가 들어있을지도. 집을 판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보상금을 주는 거지. 열어봐. 시어머니가 명령했다. 그녀의 탐욕이 의심을 이겼다.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상자를 여행 가방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검은색 세틴 리본을 당겼다. 리본은 쉽게 풀렸다. 그는 비싼 은색 포장지를 찢었다. 안에는 튼튼한 검은색 상자가 있었다. 상표가 없었다. 단순한 검은색 상자였다. 민준의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그는 그것을 느꼈다. 그는 상자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의 내용물은 유진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보석도 돈다발도 수표도 없었다. 오직 부드러운 검은색 세틴 천만 있었다. 그 천 위에는 공식적인 봉인이 있는 두 개의 두꺼운 흰색 봉투가 놓여 있었다. 종이는 뻣뻣하고 비쌌다. 왼쪽 상단 모서리에는 민준이 일하던 회사의 로고가 인쇄되어 있었다. 디자인 및 건설 회사. 한 봉투에는 민준 이사님께라고 쓰여 있었다. 두 번째 봉투에는 유진님께라고 쓰여 있었다. 민준은 굳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식적인 서한이었다. 실망이야. 유진이 말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집었다. 이게 뭐야? 민준은 자신의 봉투를 집었다. 그의 손은 굳어 있었다. 그는 시어머니와 온 가족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잔인하게 봉인을 찢었다. 안에 접힌 종이를 꺼냈다. 그것은 회사의 공식 레터헤드가 있는 편지였다. 최 대표가 서명했다. 민준은 그것을 읽었다. 그의 눈은 빠르게 움직였다. 줄을 따라 해고, 통지서, 사유 있는 해고, 민준 이사, 내부 감사 결과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윤리 위반 및 부도덕한 행위를 고려하여 민준의 심장이 쥐어짜는 것 같았다. 따라서 이 서신 날짜를 기준으로 회사는 민준 이사와의 고용관계를 공식적으로 단절하며 사유 있는 해고 상태임을 통보합니다.
귀하는 퇴직금, 최종 급여 또는 회사의 어떠한 시설에 대한 권리도 없습니다. 업무용 차량을 포함한 모든 회사, 시설은 24시간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업무용 차량, 그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스포츠카, 해고야. 그 비명은 민준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진의 날카로운 비명이었다. 그녀도 편지를 다 읽은 후였다. 내용은 같았다. 불명예 해고, 사유는 회사 윤리 위반,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공모의 가담. 나 해고됐어. 민준, 나 해고됐다고. 유진이 민준을 흔들었다. 편지는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시멘트 바닥으로 날아갔다. 민준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그가 관리하는데 일조했던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어떻게? 최 대표가. 해고라니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신음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에서 편지를 빼앗았다. 그녀는 그것을 빠르게 읽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불명예 해고. 어떻게 된 거야, 민준아? 너 거기 이사잖아. 중요한 사람이잖아.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검은 상자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다른 것을 보았다. 두 봉투를 받치고 있던 세틴 천 아래에 또 다른 카드가 있었다. 아까 인사카드보다 작은 아이보리색 카드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었다. 다시 서연의 손글씨였다. 깔끔하고 단호하고 차가웠다. 그는 먼저 마음속으로 읽었다. 참, 그 회사는 내 소유야. 지분의 90%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최 대표는 내 지시를 따랐을 뿐이야. 넌 방금 내 재산에서 스스로를 해고한 거야. 민준은 무너졌다. 그는 차가운 대문 기둥에 기댔다.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닌 집의 기둥. 서연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90%. 그는 서연이 투자했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이 그를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서연은 결코 간섭하지 않았다. 그를 자유롭게 놔두었다. 그는 서연이 그저 어리석은 수동적인 투자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회사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서연이 진짜 주인이었다. 그는 단지 직원이었다. 방금 해고된 직원. 민준아, 이게 무슨 소리니? 시어머니는 민준의 얼굴 변화를 보았다. 민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카드에 적힌 문장을 큰 소리로 읽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극심한 공포가 뒤섞여 떨리고 있었다. 참, 민준. 그 회사는 내 소유야. 지분의 90%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넌 방금 내 재산에서 스스로를 해고한 거야. 길가에는 5초 동안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유진조차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 민준은 카드에 적힌 마지막 줄을 계속 읽었다. 하지만 걱정 마. 아직 메인 선물은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쿵. 그것은 시어머니의 몸이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였다. 그녀는 기절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민준의 여동생과 삼촌은 패닉에 빠졌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그들은 시어머니의 뺨을 때려보았다. 유진은 시어머니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공포에 찬 눈으로 민준을 응시했다. 서연이 소유라고? 회사가 서연이 거라고? 그럼 당신 월급, 당신 차, 전부 서연이한테서 나온 거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카드를 손에 쥔 채 구겼다. 당신은 아무것도 없잖아. 유진이 다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당신은 가난뱅이야. 집도 없고 직업도 없어. 사기꾼. 유진은 미친 사람처럼 신음하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녀는 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그녀는 임신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 남자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직장에서 해고되었다.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덫에 걸렸다. 아직 메인 선물은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민준은 혼잣말을 했다. 그 문장이 그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아스팔트 위에서 기절한 어머니를 보았다. 히스테릭한 새 아내를 보았다. 혼란과 공포에 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나머지 가족들을 보았다. 50억짜리 집이 사라졌다. 공동계좌에서 5천만 원이 사라졌다. 신용카드가 정지되었다. 수억 원 연봉의 직업이 사라졌다. 스포츠카는 회수될 것이다. 그는 불명예 해고를 당했다. 그리고 서연은 아직 메인 선물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순수하고 차가운 공포가 민준의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또 뭐가 있을까? 이보다 더 심한 것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길가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시어머니는 기절한 채 누워 있었고 패닉에 빠진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반면 유진은 히스테릭하게 울다가 절망적인 고함으로 바뀌었다. 한때 단정했던 그녀의 머리는 이제 헝클어져 있었다. 화장은 완전히 번져 부어오르고 증오로 가득 찬 얼굴을 드러냈다. 그녀는 반복해서 민준의 가슴을 쳤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나를 부유하게 살게 해준다고 했잖아. 사모님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잖아. 당신은 가난뱅이였어. 아무것도 없었어. 나 임신했어, 민준. 당신 아이를 임신했단 말이야. 우리 이제 어떡해. 민준 자신은 동상처럼 서 있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었다. 작은 카드에 적힌 말들. 그 회사는 내 소유야. 그리고 아직 메인 선물은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가고장난 레코드처럼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는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집, 돈, 직업, 차, 존엄성. 그는 계산을 잘못했다. 그는 서연을 과소평가했다. 그는 서연이 순종적이고 어리석고 신앙심 깊은 여자라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운명을 그냥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못했다. 또 뭐가 있을까? 그의 질문에 답이라도 하듯 온 가족 앞에서 완전히 파산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일 수 있을까? 길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를 위한 구급차가 아니었다. 소리가 달랐다. 경찰 순찰차 2대가 삼성동 길로 들어와 그들의 작은 무리 앞에서 천천히 멈췄다. 회전하는 불빛은 뜨거운 정오의 섬뜩한 분위기를 더했다. 차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명이 내렸다. 2명은 차 옆에 남아 있었고 다른 2명, 즉 선임 경찰관과 폴더를 든 젊은 경찰관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유진을 포함한 민준의 온 가족은 즉시 조용해졌다. 유진의 흐느낌만이 들릴 뿐이었다. 선임 경찰관은 그 무리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그의 눈은 민준에게 멈췄다가 유진에게로 옮겨갔다. 그는 그들의 얼굴을 동료가 들고 있는 폴더 속 사진과 비교했다. 좋은 오후입니다. 선임 경찰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단호했다. 민준 씨와 유진 씨 맞으십니까? 민준은 침을 삼켰다. 혀가 굳어 말을 할 수 없었다. 네, 제가 민준입니다. 왜 그러시죠? 유진은 민준의 팔에 매달렸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민준 씨, 왜 경찰이 온 거야? 그녀가 공포에 질려 속삭였다. 경찰관은 유진의 질문을 무시하고 계속했다. 저희는 경찰입니다. 회사 자금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한 신고와 강력한 초기 증거를 접수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뱃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횡령. 서연이 알고 있었다. 무슨 횡령입니까? 경관님, 민준은 웃으려 했지만 쉰 목소리와 이상한 소리만 나왔다. 저는 제 회사의 이사입니다. 제가 자금을 횡령할 리가 없습니다. 혐의는 구체적입니다. 젊은 경찰관이 폴더를 열며 말했다. 별빛, 디자인 컨설팅이라는 유령 공급업체를 만들어 13억 1천만 원을 횡령하고 출장비를 이중 청구하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남용한 혐의입니다. 민준은 창백해졌다. 금액이 정확했다. 공급업체 이름이 언급되었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었다. 그건 모함입니다. 경관님, 민준이 패닉에 빠져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다. 그건 조작된 보고서예요. 제 아내가 꾸며낸 겁니다. 절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경찰서에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 경찰관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추가 조사를 위해 저희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안 돼요. 싫어요. 유진이 소리쳤다. 저 임신했어요, 경관님. 전 아무것도 몰라요. 민준 씨가 시켜서 서명했을 뿐이에요. 그가 모든 걸 처리했어요. 전 희생자일 뿐이에요. 유진, 조용히 해. 민준이 소리쳤다. 그 순간 검은색 고급 세단, 서연의 평소 차가 아닌 차가 경찰차 뒤에 깔끔하게 멈춰 섰다. 뒷문이 열리고 서연이 내렸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슬픔, 분노, 패닉의 흔적이 없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냉철하며 강한 권위를 풍겼다. 우아한 크림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바지, 그리고 어울리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큰 검은색 선글라스가 그녀의 눈을 가리고 있어 다가가기 힘든 아우라를 더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뒤로 김 변호사가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다. 민주는 커진 눈으로 서연을 응시했다. 서연, 네가 날 신고했어. 그렇지. 그가 소리쳤다. 이 악랄한 여자, 네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싶어? 서연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경찰관들 앞에서 멈췄다. 선글라스를 벗었다. 막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눈을 드러냈다. 그녀는 민준을 응시했다. 남편?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고 모두가 들을 수 있었다. 어떤 남편? 내연녀와 비밀 결혼식을 올린 남편? 훔친 돈으로 불법적인 결혼. 자금을 댄 남편? 아니면 50억 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남편? 한마디 한마디가 주먹 같았다. 민주는 굳었다. 방금 깨어나 길가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50억 보험이라는 말을 듣고 공포에 질려 다시 눈이 커졌다. 서연은 더 이상 민준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선임 경찰관에게로 향했다. 좋은 오후입니다, 경관님. 제가 서연입니다. 셉타카리아 디자인 주식회사의 지분 90%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고자입니다. 김 변호사가 다가와 서류 가방을 경찰관에게 건넸다. 여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경관님. 증거는 완벽합니다. 별빛 디자인 계좌로의 이체 증명서, 유진 씨 명의의 별빛 디자인 설립 서류, 민준 씨가 서명한 가짜 청구서, 출장비 이중 청구 증거, 그리고 개인 구매 내역이 담긴 법인카드 청구서 사본. 저희가 모두 감사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 가방을 받아 살짝 열어보았다. 그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들을 연행하십시오. 안 돼. 민준이 발버둥 쳤다. 그는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연,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서연,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날 감옥에 보내지 마. 기회? 서연이 작게 웃었다. 기쁨 없는 웃음이었다. 내 기회는 끝났어, 민준. 네가 날 속였을 때, 내 어머니와 공모했을 때,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 증서에 서명했을 때, 그리고 서연은 이제 조용히 울고 있는 유진을 쳐다봤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 유진 씨. 훔친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당신 이름으로 유령 회사를 세우고 50억 원 보험 증서의 수혜자가 되었죠. 당신의 임신이 법의 심판에서 당신을 구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른 두 명의 경찰관이 움직였다. 한 명은 민준의 팔을 잡고 다른 한 명은 유진의 팔을 잡았다. 이거 놔. 민준이 저항했다. 그의 공포는 맹목적인 분노로 변했다. 그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다 내 탓이야. 이 파렴치한 여자. 내가 널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죽여버리겠어. 그의 움직임은 빨랐지만 경찰관들은 더 빨랐다. 민준이 서연을 건드리기도 전에 그는 제압당했다. 그의 팔은 등 뒤로 꺾였다. 김 변호사가 재빨리 서연을 뒤로 끌어당겼다. 체포해. 선임 경찰관이 소리쳤다. 놔. 죽여버릴 거야. 민준이 으르렁거렸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다. 철컥. 민준의 손은 등 뒤로 묶였다. 서연은 이제 무력해진 전 남편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경찰관에게 말했다. 경관님, 기록해 주십시오. 목격자들 앞에서 한 살의 협박은 그 보험 증서에 대한 또 다른 신고를 뒷받침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인. 기록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그는 민준을 차로 데려가라고 신호했다. 서연. 민준은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다. 경찰차로 끌려가면서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찼다. 후회해, 서연, 맹세해, 사랑해, 날 풀어줘. 도와줘, 어머니. 시어머니는 멍한 시선만 보낼 수 있었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자랑이 이제 범죄자처럼 수갑을 차고 있었다. 쿵. 유진은 수갑을 찬 민준을 보고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침내 기절했다. 그녀의 몸이 시멘트 바닥으로 쓰러졌다. 기절했습니다. 경관님, 민준의 여동생이 소리쳤다. 그녀도 데려가. 경찰서에 의료진이 있어. 선임 경찰관이 동정심 없이 말했다. 아까부터 대기하고 있던 여자 경찰관이 의식을 잃은 유진을 두 번째 경찰차로 옮기는 것을 도왔다. 두 경찰차의 문이 닫혔다. 다시 사이렌이 울렸다. 그들은 천천히 떠났다. 소리치는
민준과 의식을 잃은 유진을 싣고 삼성동을 떠났다. 서연은 서 있었다. 심호흡을 했다. 메인 선물이 배달되었다. 시어머니는 남은 힘을 다해 아스팔트를 기었다. 그녀는 증오의 찬 눈으로 서연을 응시했다. 이 악마 같은 것. 네가 내 아들을 망쳤어. 네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신이 널 저주할 거야. 서연은 전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쳐다봤다. 어머님께서 직접 아드님을 망치신 겁니다. 그의 탐욕을 지지했을 때, 그의 배신을 정당화했을 때, 제 고통 위에서 춤을 췄을 때.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죠. 서연은 돌아섰다. 다시 선글라스를 썼다. 그녀는 호화로운 차에 올라탔다. 김 변호사가 뒤따랐다. 차는 조용히 떠났다. 뜨거운 시멘트 바닥에서 발광하는 시어머니를 남겨둔 채 수치심과 파멸감에 휩싸여 우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 게임은 끝났다. 서연이 이겼다. 법의 절차는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서연이 제출한 증거는 반박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했다. 김 변호사와 박 부장이 준비한 서류는 매우 체계적이어서 끊을 수 없는 디지털 및 금융 흔적을 보여주었다. 13억 1천만 원에 달하는 횡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 민주는 빠져나가려 애썼다. 그는 유진을 탓했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고 말했다. 유진이 그를 유혹했고 별빛 디자인의 재정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모든 가짜 청구서와 자금 요청서에 있는 그의 서명으로 반박되었다. 유진은 임신을 이용해 동정심을 얻으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민준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억 원이 들어있는 별빛 디자인의 은행 계좌는 그녀의 명의였고 그녀가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치품을 구매한 것이 입증되었다. 힘든 재판 끝에 판사는 의사봉을 내리쳤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민주는 업무상 횡령의 주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경찰 앞에서 외친 살해 협박과 서연의 이름으로 만든 50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서는 그의 형량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판사는 그를 계획적인 악의를 가진 위험한 인물로 보았다. 유진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범죄로부터 이익을 얻은 공범으로서의 그녀의 역할이 입증되었다. 그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임신은 그녀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단지 그녀가 교도소의 의료시설이 있는 감옥 안에서 출산할 것임을 보장했을 뿐이다. 업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그녀의 외아들, 그녀의 자랑이 이제 죄수가 되었다. 그녀는 주요 수입원을 잃었다. 한때 그녀를 칭찬했던 대가족은 이제 그녀를 멀리했다. 그들은 부끄러워했고 가족의 망신에 얽히고 싶어 하지 않았다. 사건에 대한 소문이 그들의 동네에 퍼졌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집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결국 패소한 민준의 비싼 변호사비를 지불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집을 팔아야 했다. 급전이 필요했기 때문에 헐값에 팔렸다. 1년 안에 시어머니는 가난해졌다. 그녀는 골목길의 비좁은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그녀는 혼자 살았다. 후회와 증오로 가득 찬 채 유진은 교도소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다. 규정에 따라 아기는 사회복지부로 보내지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만 그녀와 함께 있을 수 있었다. 유진의 친정 가족은 아기를 돌보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부끄러워했고 이미 유진의 이름을 가족에서 지워버렸다. 부자가 되려는 유진의 꿈은 쇠창살. 뒤에서 아들과 헤어져 무일푼으로 끝났다. 감옥에서 민주는 성미가 고약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사라지고 텅 빈 시선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서연을 배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어리석고 부주의했고 붙잡혔기 때문에 후회했다. 그리고 서연, 그녀는 남편이 아직 수사 중일 때 공식적으로 이혼했다. 법원은 간통과 범죄의 증거를 고려하여 그녀의 청원을 쉽게 받아들였다. 집매각으로 얻은 50억 원과 다른 모든 개인 재산을 가지고 서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배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건설회사와 어떤 관련도 맺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셉타카리아 디자인을 최 대표와 다른 몇몇 투자자에게 매각했다. 서연은 자신의 힘을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2년 후 서울의 한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에서 서연은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빛나 보였다. 그녀의 하늘색 스카프는 그녀의 드레스와 어울렸다. 그녀는 더 이상 차갑게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따뜻함과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서연의 빛 재단 공식 출범식에서 수백 명의 손님 앞에서 연설하고 있었다. 배신은 독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울려 퍼졌다. 그것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보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희생자로서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독을 힘으로 바꾸기로 선택한 생존자로서 서 있습니다.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서연의 빛재단은 그녀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였다. 전적으로 그녀의 개인 재산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그 목적은 가정, 폭력과 금융사기의 피해자인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 보호, 그리고 재정적 자립훈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행사 후 그녀의 개인 비서인 지혜, 그녀가 지금은 고용한 전 동료가 다가왔다. 팀장님, 행사가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기부자들이 즉시 가입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작은 소식이 있었어요? 무슨 소식? 서연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받으며 물었다. 시어머니의 월세방에 대한 마지막 경매가 끝났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먼 친척 집에 얹혀 살면서 하녀처럼 취급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지혜가 담담하게 보고했다. 그리고 유진은 법원이 그녀의 가석방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아직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만족감도 동정심도 없었다. 오직 중립적인 감정만이 있었다. 우주에 정의는 실현되었다. 그들은 모두 뿌린 대로 거두었다. 알겠어요. 마침내 서연이 말했다. 창문에서 돌아서서 지혜에게 미소 지었다. 그 소식은 이제 그만두죠. 우리에게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법무팀과 회의를 잡아주세요. 우리 도움이 필요한 새로운 고객이 있어요. 서연은 연회장을 걸어 나왔다. 그녀를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녀는 배신자 남편을 잃었지만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자유롭고 부유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최고의 업보이자 가장 만족스러운 이야기의 결말이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채널이 더 성장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